자, 이번에는 이제 마르크스의 국가관을 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의 이제 국가관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지 먼저 보는데요. 마르크스는 라인 신문이 폐간되는 때까지 이제 독일의 군주제의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헤겔의 규범적인 국가관, 즉 이성 국가의 실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민중 다수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돼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모순이 해결되는 이러한 이상론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라인 신문이 이제 그 프레이션 정부 왕정에 의해서 폐간되면서 이러한 그 현실에 있는 국가를 개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 마르크스는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와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국가가 훨씬 더 이게 구조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다, 모순이다,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제 헤겔 그 법철학 비판을 통해서 국가에 의해 시민사회가 규정된다는 헤겔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여기서 시민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가 규정된다는 헤겔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거꾸로 시민사회가, 즉 자본주의가 국가의 전제가 된다고 해서 유물론적 국가 간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이제 헤겔은 그 프로이센을 이상적인 그 국가라고 상정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참정권이 보장되는 민중의 주권을 가지는 공화제를 주장하였다. 헤겔의 군주정, 이상적인 군주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 시기에 법에 대해서 헤겔에 따르면 법은 법은 이성이 현실화된 것인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고 법은 이성이 현실화된 게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기에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살림절도에 관한 글인데, 그러니까 마을 공유주를 수백 년 동안 거기서 땔감을 갖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구해왔는데, 그 공유주를 사유화시키면서 그 땔감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땔감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절도로 취급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절도가 아니었는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법률적으로 그거를 절도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보면서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고, 특히 지배계급이 강요한 거다, 국가가 강제한 거다 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즉 이 시기에 헤겔 철학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켈른에서 독일을 켈른에서 쫓겨나서 브뤼셀로 옮겨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자 통신망을 창설합니다. 1846년에 비로소 이제 공산주의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독일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헤겔뿐만 아니라 유물론자이지만 기대적 유물론자인 포히에르바하를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포히에르바하는 유물론자인데 어떤 유물론이냐면 인간을 그냥 자연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생물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존재이고, 그리고 그 사회적 존재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관점이라면 이제 사적 유물론과 역사를 합치는 이런 사적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물학적 존재, 자연적 존재로서만 인간을 보는 겁니다. 포히에르바하가 그걸 극복했다는 거. 1848년 프랑스 혁명과 독일 혁명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국가론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 국가
이제 폭력성을 목격을 하고 이제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1848년에 공산당 선언에 따르면 현대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이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권을 획득해서 낡은 생산관계인 자본주의 사회, 즉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면 계급 대립과 계급 자체, 부르주아 계급이 타도되니까 부르주아하고 노동자 구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프롤레타의 지배를 포함한 계급 지배 일반의 폐도 등과 뭐냐면 현재는 자본가 지배인데 프롤레타리아가 자본가를 타도하면 프롤레타리아 지배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계급 자체의 차별이 없어지죠. 노동자도 없어지고 자본가도 없어지고 프롤레타리아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급 지배 자체가 없어진다. 프롤레타리아가 집권하면 국가, 즉 자본가들의 위원회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가 나타난다. 즉 공산주의가 도래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산당 시기에 마르크스는 헤겔식의 규범적 국가관을 버리고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국가의 본질을 탐구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역사적 실증, 문헌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나타났나. 유명한 책이 있죠.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서적이나 아니면 인류학적 서적을 통해서 국가의 그 기원을 탐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근대 국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실증적 규명은 동양의 국가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 발생에 국한되어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유럽 자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점차 국가 자체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견해를 굳혔으며 그 결과 국가는 종국적으로 지배계급의 소멸과 함께 소멸된다고 봤다. 그래서 국가는 자본주의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된다. 민족도 같이 봤죠. 민족, 근대 민족이라는 것은 절대왕정 이후에 부르주아 국가와 함께 탄생한 거기 때문에 부르주아 국가가 사라지면 근대적 의미의 민족도 소멸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제 국가 소멸론은 프랑스 혁명 과정을 분석하면서 단계론을 취한다. 먼저 이제 그 프랑스에서 계급 투쟁이라는 거는 1848년 혁명을 다룬 건데 1848년 2월에 노동자와 부르주아들이 연합해서 사회혁명을 결성합니다. 일종의 뭐 삼인주의 비슷한 거죠. 그러다가 노동자들이 48년 6월에 부르주아의 배신으로 인해서 프롤레타들이 이제 그 노동자들이 봉기를 하는데 이 봉기가 부르주아와 중간층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기가 패배할 수 없는 조건을 밝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루메르 18일은 루이 라플레옹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되는지 이거를 밝힌 겁니다. 루이 라플레옹이 그 대통령을 통해서 황제가 된 거는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자와 부르주아 간의 대립, 또 부르주아 내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보수적인 부르주아의 대립, 이러한 그 계급 간의 대립, 계급 내의 대립을 활용하면서 그 노동자나 농민이나 그 다음에 일부 부르주아 그리고 이제 대자본과 군대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선동적인 이런 정치를 통해서 파퓰리즘 정치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적한다. 상대적 자율성을 지적한다는 것은
부르주아 국가가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사이에도 보수적인 자본가와 자유주의적인 자본가의 대립이 있다는 거죠. 국가는 상비군과 관료가 있는데 이 상비군과 관료가 자본가의 그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배관계에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관료와 상비군이 부르주아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때로는 부르주아에 대해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다. 즉 루이 라플레옹이 그렇다는 거죠. 루이 라플레옹이 본질적으로 그 부르주아 지배 체제의 지배 기구였지만 구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부르주아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건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국가 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자본의 이익을 주장한 거죠. 그렇다서 그 대자본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건 아니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박정희도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재벌을 육성했죠. 재벌의 이익을 대변했지만 재벌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형상 구체적으로는 그 국가가 특히 독재 권력이 자본가 대자본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혁명의 종국적인 성공을 위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방식에 의해서 부르주아 국가를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대표적인 게 상비군과 관료인데, 그래서 혁명이 되면 이러한 부르주아 이익을 대변하는 상비군과 관료를 파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루이 나폴레옹의 국가 체제에서 아까 말한 책 브류메르 18일에서 상비군과 관료, 국가가 계급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했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파리 꼬밈이 프레이션과 프랑스의 연합 군대에 진압된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상비군과 관료, 즉 구체제 권력 기구를 청산하고 그러한 무력 기구를 파리 꼬밈이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비군과 관료를 그대로 놔뒀는데 프레이션과 프랑스의 부르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상비군과 관료가 사보테지, 파리 꼬밈의 그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적극적인 전투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부르주아적 국가 권력 기구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권력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의 상비군을 해체하고 노동자의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파리 꼬밈은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국가를 접수하여 그것 자체를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르주아 국가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로베스피에르가 했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왕정의 관료들, 그리고 귀족들 구성되어 있죠. 이것들을 해체하고 상비군의 사령부 장교들은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이들 군대들은 왕의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것도 해체한다. 공화국의 대의국과 국민군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군은 민중으로 이루어진 군대로 전환해야 된다.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이러한 혁명적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 루베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프랑스 3부작을 통해 밝힌 것은 프랑스 3부작이라는 것은 1848년 프랑스 혁명, 루이 나폴레옹의 집권 과정, 파리 꼬민 이 세 가지를 다룬 겁니다. 계급의 존재는 생산의 발전에 있어 특별한 역사적 측면들에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급이라는 것은 특별한 역사적 측면에 결합되어 있다.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계급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에는 계급이 있었다. 다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다. 그래서 계급은 역사적 사물에 불과하다.
계급투쟁,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에서 결국은 다수의 노동자가 승리를 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 독재를 한다. 노동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고 결과로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독재 자체는 모든 계급의 폐지와 무계급 사회로의 이행을 창출할 것이다. 자본가 독재에서 노동자 독재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가 사라지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별이 없어진다. 계급 자체의 구별이 없어진다. 무계급 사회로 간다. 노동자 국가와 이제 파리 고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아까 말한 그러한 그 프랑스 상부자를 통해서 또 이제 그 바이데 마이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무계급 사회를 위한 필연적인 이행 단계로서 공산주의를 가기 위한 단계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을 자기가 주장을 했다. 최초로.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부분은 또 고타강령에서도 얘기되는데 고타강령 이전에는 주로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위해서 착취 계급을 억압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근데 고타강령 이후에는 착취 계급의 억압이라는 부분보다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이행기라는 측면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착취 계급들은 자신들이 그 혁명에 승리했을 때, 즉 부르주아 혁명에 승리했을 때 봉건 국가죠. 봉건 국가를 접수하여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프롤레타리아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계급 지배 수단이니까 파괴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부르주아 국가의 상비군과 관료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도달할 수 없다. 왜? 부르주아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비군과 관료는 노동계급에게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 국가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상비군과 관료를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개선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부르주아 국가를 어떤 계급적 속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부르주아 국가 자체를 부르주아가 정권을 장악할 때는 부르주아한테 충성하고 노동자가 정권을 장악할 때 노동자한테 충성한다는 이러한 국가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사고가 깔려있다. 국가는 가치 중립적이 아니다. 여기서 부르주아 국가를 말하는 거죠. 관료주의적인 군사적 국가기구를 분쇄해야 된다. 그 대신 꼬밈을 세워야 된다. 꼬밈은 노동자 계급을 더 확산시키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지배를 창출하는 된다. 그래서 이제 꼬미라는 거는 부르주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지배를 창출하는 경제적 기초를 뿌리 뽑고 지배 계급을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 억압하는 힘과 사회에 의해 군림하는 권력은 단지 억압하기만 하는 기관들을 제거함으로써 타파된다. 그냥 간단히 말합니다. 억압하는 기관을 제거한다. 상비군과 관료를 제거하는 거죠. 상비군과 관료를 제거를 해야 된다. 정당한 기능이 완수되어야 할 경우에 그러한 기능들이 사회의 상위에 있는 조직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신의 책임 있는 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국가가 현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한 프롤레타리아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사회를 위한 국가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레닌도 이제 같은 취지로 자본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 소위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그거를 바꾸지 않고 정치의 변화만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합니다. 사회주의는 정치적 혁명과 경제적 혁명이 같이 가는 거다.
또한 부르주아 국가는 이제 부르주아 의회 이후에도 관료와 군사기구를 구비하고 있으니까 의회 장악 이외에 이러한 관료와 군사기구를 부르주아적 성격이 있는 이거를 폐지를 하고 노동자의 권력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즉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지만 부르주아 선거만을 통해서는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더라도 이미 아직 혁명이 완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르주아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서 최후에는 국가 자체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국가 권력의 본질은 부르주아 권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 자체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국가 권력의 본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꼬밈이 그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꼬밈은 노동자 국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국가를 청산해,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 국가도 인정하지 않아. 이러한 박근혜의 주장, 박근인의 주장, 모든 국가 자체를 폐지하고 생산자 연합으로 전환된다는 프루덩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걸 증명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한 다음에 국가 자체를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일단 노동자 국가로 바뀌고 그리고 혁명의 과제를 수행한 이후에 국가가 소멸되는데 그 국가는 단계적으로 소멸되는 거지 혁명 직후에 즉시 소멸되는 건 아니다. 엥겔스에도 같은 취지로 반권위주의자,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이죠. 정치적 국가를 낳은 사회 조건을 폐기하기 전에, 그렇죠. 국가가 필요했던 거는 어떤 계급 지배라는 사회적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폐지되려면 계급 지배라는 사회적 조건을 먼저 폐지해야 되는데, 계급 지배라는 사회적 조건을 폐기하기도 전에 국가를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정부주의자인 바쿠닌들은 뭐라 하냐면 이제 프로동적인 연합주의야말로 국가는 사라지고 공동체의 연합이야말로 파리꼬밈 내은 이상이었다. 근데 파리꼬밈이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다, 그죠?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연합이라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노동자 국가 시절이지. 그 노동자 국가이지 바로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바쿠닌이나 프루동들은 파리꼬밈 자체를 바로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국가가 소멸된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파리꼬밈을 노동자 국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파리꼬밈 당시에 주변에 프랑스와 프로이시아의 부르주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자 국가의 국가성, 군대라든가 권력기구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단순히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으로 하면 그런 반동적인 군대에 맞서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 마르크스가 이제 파리꼬밈을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체 그 자체가 아니라 글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기의 정치적 형태로 파악했다는 거죠. 파리꼬밈이 했던 것들은 부르주아 권력기구의 무력인 상비군을 국민방위군으로 바꿨다. 직업군을 바꿨다는 거예요. 시민군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의 국방력, 군대는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고용된 용병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에게 넘어갔다. 구정부의 물리력의 구성 요소를 제거한 후 관료를 제거하고 또 부르주아 국가를 수호한 교회, 기독교를 해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동들을 교육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에서 이제 기독교를 배제하고 공공교육, 오늘로 치면 무상교육,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꼬민의 대표자는 노동자거나 노동계급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시의회 당선자들입니다.
판사들과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출되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걸 선출한 선거인단 즉 시민들이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었다. 주민들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 파리 고민, 파리 시의회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노동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파리 꼬밈이 이제 프레이션과 베르샤 군역에 포위된 상태에서도 프랑스 전역에 파리 꼬밈과 같은 꼬밈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풍선에 매달아서 전국에 파급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 꼬밈은 자신들의 파리 꼬밈과 같은 여러 꼬밈들의 연합, 자유로운 꼬민들의 연합을 건설하고자 했다. 마르크스가 파리 꼬밈을 직접적으로 프롤레타 독재라고 밝힌 바는 없지만 파리 꼬밈을 노동자 정부, 노동자 국가라고는 규정했다. 이후에 엥겔스가 파리 꼬밈이 최초의 프롤레타 독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프랑스 내전은 파리 꼬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 꼬밈에서 그 사회주의자와 그 부르주아 군대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생산자의 정치적 지배는 그들의 사회적 노예제와의 영속화 병존할 수 없다. 노동자죠, 노동자의 정치적 즉 노동자 국가는 자기들을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었던 자본주의 체제와 병존할 수 당연하죠.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해야 된다. 꼬미는 생산 계급의 투쟁의 산물, 노동자의 투쟁의 산물이고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전부다. 또한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이 완성될 수 있는 정치 형체다. 노동자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이행기이다. 1848년 프랑스 혁명과 1848년에 2월의 프랑스 혁명 때 노동자들의 일부 권력에 참여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6월 혁명 노동자 봉기가 진압됐어요. 파리 꼬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국가를 접수하여 그것 자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부르주아의 관료와 상비군을 폐지해야 된다. 부르주아 국가의 성격을 노동자 국가로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노동자의 혁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9개월 만에 보낸 편지에서 파리 꼬밈은 자신이 쓴 루이 보나파르트 브루베르 28일에서 밝힌 대로 프롤레타르가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는 부르주아 국가의 통치국을 해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제 낡은 정권의 억압적인 기구는 마땅히 제거해야 상비군과 관료는 제거해야 되지만 국가 자체의 기능,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본주의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권력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기능, 부르주아의 그 반혁명적인 행위를 억압하는 거죠. 이러한 합법적 기능은 사회 그 자체의 우위성을 찬탈한 정권으로부터 쟁취해서 그 부르주아 정권을 쟁취해서 사회에 책임있는 대의 노동자 국가에게 되돌려야 된다. 실제로 꼬미는 국가 자체 모든 국가를 파괴한 게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고 노동자 국가를 세웠다니까 특정한 국가 권력, 자본주의 권력을 파괴한 거다. 꼬미는 사회를 애속시키고 억압하는 권력 대신에 사회에 의해 사회 자체에 생동하는 힘으로 국가 권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억압하는 자본주의 권력 대신에 노동자 국가, 피지배 계급의 국가를 만들었다. 이것은 조직화된 억압의 힘 대신에 자기 자신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제 부르주아 대신에 자기들이 국가 권력을 쟁취한 거라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적들에 의해서 억압 수단으로 사용됐던 부르주아에 의해서 사용됐던 사회의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 피지급 인민 대중의 사회적 해방의 정치적 형태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고토학령을 보겠습니다.